자, 그럼 경매 보겠습니다. 645쪽이에요. 자, 이 경매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민사집행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크게 이제 경매, 공매 분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되니까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경매는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고 있고요.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데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이고 여러 기관에서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세무서장, 지자체장, 은행, 기업체, 세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온비드. 그래서 온비드를 통하여 지금 현재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지금 15회 시험에 안 내오기 15회 시험 이후에는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경매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거는 입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판결이 기초한 경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이 바로 집행권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행권호이란 말은 원래 개념은 그거거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이 청구권을 강제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판결. 판결이 기초한 경매가 강제경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임의경매는 담보를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경매권 있죠. 근저당권도 경매권 있죠. 유치권 경매권 있나요? 그럼 질권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겠을 테고. 유치권 경매권 없나요? 있죠. 있죠. 이걸 이제 감을 그렇게 잡아야 돼. 담보물권이 있죠. 담보물권은 채권을 확보하는 권리 아니에요. 담보물권은.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경매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도 있다.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지. 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민법의 선생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유치권이 왜 경매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담보권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줬거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유치권은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나 몰라.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유치권은 더 강력한 권리 인정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질권은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질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담보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 없을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이해하는 각도인데 담보권은 기본적으로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세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세권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용익적 가치가 있으면서 담보적 가치도 있죠.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전세권만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전세권만 경매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세권에 의해 경매 들어갔잖아요. 근데 낙찰을 받았어요. 자기 앞으로 낙찰자가 이전 깨줘야 되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맞죠? 그럼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권은 용익적 가치가 있으면서 담보적 가치도 있는데 전세권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잖아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방 한 칸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맞죠? 이쁜 아가씨가 방 한 칸 빌려달래. 빌려줬지. 이쁜 아가씨니까 빌려줘야지 무조건.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게 좋다고 어디서 들었어. 그래갖고 해달래. 뗐어. 그래갖고 이쁘니까 그래 해준다. 해줬어. 나간대. 미우니까 안 돌려줘.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 한 칸 갖고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각도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실행하는 경매를 이제 민사집행법이 뭐라 했다? 임의경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있잖아요. 회사 업무하면서 그 임원 숙소 있죠. 임원 숙소를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놨다가 경매를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직접 썼지. 경매 신청서를 써가지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인데 그게 지금 덕수궁 그 뒤에 있는 거기 있었어요. 원래 서부지방법원이.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서울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서울지방법원이었어요. 그 서부지법이었어요. 서부지원인데 거기 가갖고 경매 신청을 내가 넣은 거야. 전세권에 의해서. 그래갖고 그 임원분 이제 딴 데로 이사를 시키고 경매를 이제 그걸 집어넣는데 전세권으로. 그래갖고 경매 신청 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 딱 보더니 아니 전세권에 의해 경매하는 거 자기가 15년 동안 여기 경매계를 봤는데 15년 동안 봤는데 전세권에 의해 경매하는 거 처음 봤대. 그래갖고 전세권에 의해 경매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되니까 걱정 말고 그럼 이거 놓고 갈 테니까 판사님한테 보여드려라.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제 3일 뒤에 내가 갔거든. 그랬더니 전세권에 의해 경매 된다고 한대요. 그러는 거야. 전세권에 의해 경매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념을 따져보는데 강제 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경매예요.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니까 자기 채무액을 채권액을 전체 회수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어떤 재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맞잖아요. 채권을 다 회수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면 자동차, 부동산이면 부동산, 경매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 되고 어떤 재산에 들어올지 얘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매예요. 맞죠? 근데 임의 경매는 담보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죠. 그러니까 저당 잡아놨다가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담보권에 기초하여 들어가니까 잡아놓은 물건에만 일단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어떤 재산에 들어올지 안 갚으면 예견이 되는 경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공매. 요 공매에 대한 개념은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뒤쪽에 있어요. 개념만 파악을 해 두시는데 공매에 대해서는 거기 교재 660쪽이에요. 660쪽. 보고 싶은 분은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걸 우리가 공부가 나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탁재산 공매라는 게 있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고 유입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공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고정자산 공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가면 돼요. 수탁재산 공매는 뭐냐면 다른 말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저 기업체나 은행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죠. 이걸 갖다가 팔아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서 보면 이거 위탁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탁재산이죠. 그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기업체나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들을 통하여 대신 매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하는 공매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매매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팔아주는 절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냐면 명심할 게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징수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직접 체납자의 재산에 두고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압류라는 것은 판결문 같은 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원래가. 근데 세금은 달라요. 국가의 조세징수권에 의해서 세금을 체납해버리면 그 체납자 재산에 대고 직접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을 할 수 있겠죠. 경매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공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공매가 압류부동산 공매인데 이것을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기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들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공매가 뭐다?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명심할 게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거다. 이걸 명심하시고 따라서 이거는 실질의 경매와 똑같아요. 국제징수법으로 가기 때문에 국제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민사집행법 내용과 진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의 경매와 똑같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그럼 유입부동산은 뭐냐면 유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부동산이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파하는 절차죠.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왜 부동산을 취득하냐면요. 이거예요. 그 부실채권 정리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IMF를 거쳐온 세대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IMF 터졌을 때 은행들이 도산하면 국가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죠. 투입했고 기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요 기업체가 훅 넘어가 버리면 이게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튼실한 기업인데 이게 망해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이렇게 흔들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 개선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덩치가 너무 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천억 단위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팔려버리면 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거든 지금. 그러니까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자산을 일단 매입을 해요. 매입을.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유입된 거죠. 이 부동산 다시 팔아야 되겠죠. 이때 진행하는 공매를 유입부동산 공매라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입이란 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동산이 유입된 거예요. 그 명의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기업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사옥을 판다. 그럼 이게 몇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함부로 못 팔잖아요. 근데 자구책으로 이걸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그걸 매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고정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또 팔아주는 거지. 이것도 고정자산 공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은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수탁재산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서 기업체가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거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렇게 세금 체납했을 때 압류된 부동산을 여기 공사가 대신 진행을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유입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사 공사가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든가 유입부동산 공매 있죠. 이거는 물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덩치가 너무 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이니까 이게 경매와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물건이 이제 괜찮은 경우들이 많은데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경매의 특징을 이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비교 거기 옆에 쭉 해놨죠. 661쪽에. 그래서 전에는 이걸 상세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경매, 공매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거기 이제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 그래가지고 646쪽으로 돌아왔어요. 물건 분석이 있고 이제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권리 분석을 출제가 됐는데 했죠 뭐.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요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대로 시험을 보니까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지금 현재 끝나게 되면 여기 붙어있던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다 말소를 시키죠.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경매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내가 유도를 했지. 승계 취득이에요. 경매 취득 원시 취득 아닙니다. 승계 취득이에요, 그거. 그러나 이제 경매이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던 권리를 원칙적으로 말소를 시켜버린다. 이거를. 그럼 이제 소멸하는 권리는 요건 암기할 필요가 조금 있는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권리는 경매가 끝나면 일단 소멸입니다. 그럼 채권 담보 목적 권리가 뭐냐? 먼저 저당권. 이 그림이 왜 이거부터 나오지? 이 그림이 어디 갔어? 내가 이거 시트를 안 넣는 모양이네. 자, 그럼 이제 시트를 넣고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지금부터 쓰는 방법인데 이게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저 실무 가셔갖고 경매 물건 투자할 때 이 분석 방법을 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여기 붙어있던 권리는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권리는 소멸시키는데 먼저 저당권 소멸이에요.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죠. 이것도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이고요. 그 담보 가등기라고 있죠. 가등기는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이게 바로 이제 담보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순위 불문, 무조건 소멸. 이 세 가지는요.
경매 끝나게 되면 무조건 소멸시켜요. 이 세 가지. 그 다음 이제 압류 등기가 있거든요. 압류 등기는 이거는 세금 체납했을 때, 그러니까 압류라는 건 꼭 명심할 게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거다. 압류 등기 일단 소멸시키고, 가압류 등기가 있거든요. 이건 가압류 등기는 그거죠.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 빼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가압류라는 걸 해놓고 이거 소송 진행하죠. 이게 가압류 등기예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도 채권 확보 목적 권리니까 원칙 소멸. 이게.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되면 이게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걸 하게 되죠. 이것도 압류의 효력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일단 이게 소멸이다. 이게. 이 6가지 소멸. 이건 이제 암기를 해놓고 이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최선순위 권리라고 해요. 가장 먼저 오는 거. 이 소멸하는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최선순위 권리를 실무 용어인데 이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이거를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졌죠. 정해지면 이거보다 먼저 왔죠? 먼저 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왔다. 그러면 낙찰자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돼요. 이걸 뭐라 한다? 인수주의를 취한다고 그래요. 인수되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로 왔죠. 뒤로 오면 이건 다 소멸시킵니다. 말소시켜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거보다 먼저 오면 인수, 뒤에 오면 소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수되는 게 있어요. 물길처럼 쫓아다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유치권, 인수. 유치권 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있죠. 이것도 인수돼요. 이거. 그러니까 건물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토지는 놔두고. 또는 토지만 경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건물만 낙찰이 딱 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떠안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예요, 이거.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일단 인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의 권리 분석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대부분의 권리 분석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 가지고 이제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자, 내가 이 물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할 때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내가 낙찰받았을 때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의 목적인데. 그러면 권리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이때 그 등기상 증명서를 떼가지고 갑구, 울구를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고 접수일자 있죠. 등기 접수일자. 요걸 갖다가 접수일자별로 쭉 정리를 하면 돼요. 갑구, 울구 안 따지고. 그래갖고 접수일자별로 쭉 정리를 해요. 그다음에 미공시 권리들은 사이사이 끼워넣기 하는 겁니다. 그럼 미공시 권리가 대표적으로 임차권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나열을 쫙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가장 먼저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가등기 들어왔어요. 네 번째로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로 유치권 성립됐어요. 아주 지저분하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세권의 설정 등기 들어왔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기 근저당이 또 들어왔어요. 야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압류 채권자. 그래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부른다. 그럼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소멸하는 권리. 그럼 소멸하는 권리 따져보면 먼저 1번 근저당 소멸이죠. 야 소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가 있죠. 얘도 소멸. 근데 이 가등기는 지금 현재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놔두고 가압류 일단 소멸. 그 다음에 여기 그 근저당권 있죠. 야도 소멸. 맞죠? 그럼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럼 1번 근저당이 가장 먼저 왔죠? 얘가 말소 기준이 됐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됐으니까 얘 일단 소멸이죠. 소멸이고 이 뒤에 오면 다 소멸. 그러면 임차권 소멸. 대항력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등기 따질 필요도 없이 소멸. 이거 담보인지 보증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얘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 소멸이고 유치권은 순위불문
인수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소멸이에요. 되게 쉽죠? 대다수의 권리 분석 요걸로 하면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경매 물건 분석하실 때,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 물건 들어간다. 그럼 인수할 권이 유치권 뿐이죠. 그러면 유치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죠. 너 채권액 얼만데? 하고 협의하고 이게 진정한 유치권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물건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면 무조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존재 확인 소송 들어가고 실무 통계상 유치권이 이게 불법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법상 인정이 안 되는 유치권이다. 이게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20%만 진정한 유치권이 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80%가 다 허위란 얘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유치권자 협의한 다음에 인수할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의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 6가지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경매 등기.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이거보다 뒤로 오면 소멸, 먼저 오면 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법정사건은 인수한다. 됐죠?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민사집행법의 시험을 보니까 우리 교재에 지금 써 있는 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점이 뭐냐? 첫 번째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민사집행법 규정이. 그러니까 매각부동산 위의 거기 647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맨 위에 소멸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랬죠. 그러면 모든 근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모든 담보가 등기도 소멸이에요. 순위 불면 이건 무조건 소멸이다. 이거는 자 그래서 소멸하는 권리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등기는 원칙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 다음에 경매 등기는 언제나 소멸이에요. 경매 끝나면 무조건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기 6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건 소멸이다. 그러니까 매각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점이 이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에요. 이것은 용의권이죠 다. 이들 권리가 저당채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할 게 대항할 수 없다. 밑줄 쫙.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의 동그라미. 그럼 대항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 소멸. 요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국어로 써 있는데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할 게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라고 나와야 된다. 맞죠? 그럼 이걸 단순화시키면 지역권이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죠? 그죠? 또 임차권이 저당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기억할 점. 이게. 자,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전세권은 양다리 걸치기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전세권자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어. 근데 얘는 배당 요구를 해버렸다.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얘는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약점이 이건데 요게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648쪽에 동그라미 3번의 맨 마지막 있죠. 다만 찾았어요? 다만 전세권의 경우 찾았습니까? 그거 밑줄이에요. 전세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이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전세금 다 받든 못 받든. 이게 세 번째 기억할죠. 무조건 소멸이에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해버리면. 자,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할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법정사건은 인수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거기 인수주의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유치권 법정상권은 설정의 순위와 관계없이 매수인 인수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법정상권은 무조건 인수해 또. 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있다. 밑줄 쫙. 책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나왔죠, 거기 밑에. 마지막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밑줄 쫙. 이거 꼭 이해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있다 없다가 헷갈려 죽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단순히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깔고 앉아있만 준 거니까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니까 변제 청구 안 돼요. 근데 매수인은 낙찰자를 얘기합니다.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한데 이제가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낙찰자는 그 유치권을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랬어요. 이 의미는 변제를 해야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변제 안 하면 절대 못 받아요. 유치권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책임은 있다고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니까 변제 청구 못한다.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책임은 있다. 아셨죠? 이걸 작년에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범위에 채권 총론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변제 청구라는 거 있죠. 변제라는 거. 변제라는 것은 채권 총론에 있거든요, 이게. 변제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변제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매 목적물인데 여기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다 하여 나는 유치권자의 채무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 부담만 내가 떠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다 하여 나는 유치권자의 채무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나한테 변제 청구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는 이게 물건이니까 나는 변제를 해야지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사집행법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만 이 유치권은 거기 앞 페이지에 있는데 다시 마지막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한데 거기 인수주의 해갖고 동그라미 1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거꾸로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어야 돼요.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만 인수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압류의 효력은요.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했다. 또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서를 송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채무자한테 개시결정이 됐다. 이 물건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다라고 채무자에게 이걸 송달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끝나버렸다. 그럼 이 절차 다 무효예요. 채무자한테 무조건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이 되거나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율이 발생돼요. 둘 중 하나가 먼저 되면. 그럼 이 얘기죠. 이 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고 경고를 했죠. 그 경고한 다음에 압류율이 발생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들 있죠. 이 자들은 모두 낙찰자,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 만약에 권리를 취득했다. 이 자들은 모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되시죠? 왜? 경매 등기가 압류율이 있기 때문에 경고했는데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유치권 당연히 그 전에 성립된 유치권만 인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권리 분석은요.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하여 숙지할 거고 요약집에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약집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복하면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나고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압류, 가압류 소멸, 근저당 소멸, 담보관등기 소멸, 경매등기 소멸. 다음에 지상지역 전세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면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이다. 다음에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다. 무조건 소멸이다. 다음에 유치권, 법진상권은 인수된다. 다음에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변제를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됐죠?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권리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나니까 반복하여 숙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가 문제죠. 경매 절차. 그럼 이제 경매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9쪽부터 시작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어차피 뭐 이 경매에 대한 내용은 유약집으로만 할 거니까 유약집에 있는 내용만 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유약집에 있는 경매 내용이 만만치 않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들으세요. 가볍게. 그럼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신청하면 임의경매 신청 시에는 담보권 존재서면을 내야 되고 강제경매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증명서를 내야 돼요. 판결서 정본 같은 걸 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럼 신청했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면 경매 개시결정을 바로 떨어뜨려요. 이게.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이 하루 이틀 정도면 떨어지고 이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또는 개시결정서에 의하여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송달이 됐거나 등기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빚잔치 하니까 이거.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잖아요. 그럼 취하는 철회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해버리면 발생된 압류효력은 일단 소멸이겠죠. 취하를 해버리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개시결정 됐어요. 그리고 등기가 됐습니다. 또는 송달이 됐어요. 이런 압류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럼 이로부터 법원은 첫 번째 배당요구 종기라는 걸 정하여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 종기란 말은 마지막 날짜란 뜻이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이것을 정하여 법원이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매 절차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잔치 하니까 채권자들은 모두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들어오세요 하고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를 딱 해줘요. 이렇게. 그럼 채권자라면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들어와야 돼요.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되고 배당 요구 안 들어왔다. 한 푼도 배당 안 합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야가 배당 요구 안 해버렸어요. 그럼 배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랑 배당 요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기일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기일이란 말 있죠. 기일. 기일이란 말은 제삿날이 아닙니다. 제삿날이 아니고 소송 절차에서 기일은 날짜를 얘기해요. 날짜. 날짜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럼 첫 매각하는 날짜란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첫 입찰기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첫 입찰기일, 첫 경매기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각기일입니다. 그럼 입찰한 날짜, 첫 입찰한 날짜 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법원이 정해서 공고가 딱 나가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은 다 배당요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요구 채권자인데 안 했어요. 그럼 한 푼도 배당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단 예외. 당연배당 채권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 그럼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가 가진 자가 누구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얘 말소시킨다고 그랬죠? 배당료 안 해도 해줘요. 압류권자, 압류 등기한 자 있죠? 얘도 세금 체납. 배당료 안 해도 해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그러니까 이들 배당료 안 해도 해줘요. 그러니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얘들은 배당료 안 해도 해준다. 단 이들이 당연히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개시결정 등기 된 다음에 들어오면 이들은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배당 요구안에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 우리 주임법 상위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제 공부했죠. 임차권 등기명령제.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야는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럼 얘는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했다는 얘기는 보증금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지금.
그럼 첫 경매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얘는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났어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뀌잖아요. 철회도 못해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가 나 배당 요구 이거 철회할래.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차인 때문에. 그래갖고 임차인이 전에 배당 요구 종기가 훨씬 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차인이 딱 기록을 봤더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거야. 그래갖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임차인의 부지금 떠안지 않아도 되네? 하고 입찰 딱 들어갔는데 매각 결정일이 갔더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보증금 떠안게 되죠.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엔 이거 철회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철회도 못한다.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철회도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정하여 공고 나갔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공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매각을 준비하죠. 이게 그래서 매각을 준비하는데 그럼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 다 하죠. 그래서 집행관리금, 임대차 관계 다 조사해요. 그래서 현황 조사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 명령도 내리죠. 그래서 감평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기초로 최저 매각가를 정해요. 최저 매각가. 그럼 최저 매각가란 말은 이 금액에서 입찰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평 금액이 그냥 최저 매각가가 됩니다. 통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저 매각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최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한테 알려요. 야, 세금 받을 거 있으면 신고 들어와 하고 각종 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세월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매각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7일 전부터 법정에 비치해요. 그러니까 경매계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매각기일 7일 전부터. 자, 그럼 매각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매각을 공고해야 되겠죠? 요 매각 공고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하여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입찰 언제 하겠다 하고 공고가 쫙 나갑니다. 그럼 매각 공고는 이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게 공고하는데 자, 매각 기일은 입찰한 날짜라고 그랬죠. 근데 매각 결정 기일은 결정이란 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입찰일에 내가 최고가를 써낸 거예요. 그럼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준 날짜예요. 이것을 매각 결정기일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를 써내면 나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데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매각 공고는 매각기일로부터요. 최소한 2주 전에 나가야 돼요. 2주 전에 나가야 되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 내인날로 정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럼 일주일 움직인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입찰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하여 공고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가 있어요? 매각 실시해야 되죠. 매각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건데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 방법 중에 법원이 정하는 방법을 합니다. 한 날짜에 모두 법정에 모여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일 입찰. 이게 기일 입찰이에요. 한 날짜에 모여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부동산 경매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기간 입찰제가 있죠. 그럼 기간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 이상 한 달 이하의 기간을 정해주고 우편으로도 입찰할 수 있어요. 지방에 있는 분들. 그래서 우편 입찰이 가능한데 지금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창원지법이 했었는데 폐지해버렸어요. 다 폐지했고 그 다음에 호가 경매 이건 뭔지 아시겠죠? 놓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호가 경매인데요. 원래 우리 부동산 경매도 모두 호가 경매였다고 그랬죠? 95년도 전은 전부 다 호가 경매였어요. 부동산 경매도. 근데 이게 호가 경매를 왜 폐지했냐면 지금 이제 할 수는 있는데 95년도 이후는 전부 다 전국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호가 경매를 폐지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행님들 때문에. 우리 행님들 아니 좋은 물건 나와갖고 낙찰을 좀 싸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불러대는 거야. 부연하죠? 그러니까 법정이 왜 이렇게 더워 하고 확 이렇게 웃더리를 벗어요. 그러면 여기 다 그림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찰을 방해하니까 호가경매를 전부 다 폐지해버렸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기입찰제로 모두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경매 신청해갖고 첫 매각길 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거거든요. 법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올해 경매 물건이 하반기쯤에 엄청나게 쌓일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첫 매각길 오기까지는요. 빨라도 5개월 이상 정도는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이상 걸려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월 2일 날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면 개시결정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1월 예를 들어서 3일 날 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어요. 이건 서류심사기 때문에 바로 떨어뜨려요. 그럼 이제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송달이 되거나 개시결정 늦게가 되면 이제 압류력이 발생하고 압류력이 발생되면 일주 내에 배당료고 종기공고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떨어졌고 일주일 딱 여유 있게 주자고요. 1월 10일 날 압류력이 발생됐다. 그럼 일주일 내에 배당료 공고 나가니까 1월 15일 날 나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배당료고 종기는요. 지금 실무적으로 3개월 정도를 정해줘요. 3개월. 그래갖고 1월 15일서부터 종기공고 나가면서 이제 그러면 4월 15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4월 15일 정도에 이미 배당료고 종기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매각기일은 아무리 빨라도 이제 한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잡으면 1월 2일 날 신청했으니까 첫 매각기일이 7월 2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정도 되고 그러면 매각 공고는 2주 전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매각 공고는 최소한 6월 한 15일 정도에 나갔다는 얘기죠. 이 정도에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지금 어때요? 입찰하기 전에 배당료고 종기 끝났죠 이미. 그러니까 채권자 다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다. 더 이상 배당료고 이 날짜 지나버리면 안 받아주고요. 이 날짜가 지났잖아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뀐다. 철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권자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7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각 준비가 하세월이에요. 요게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매법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법정이 인천지법도 마찬가지인데 인천지법이 몇 호 법정이더라? 뭐 1층에 이제 103호, 102호 이런 몇 호? 16호예요? 1층 16호? 아 그렇습니까? 나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해요. 1층에 주로 많이 정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경매법정이 정해졌다. 그러면 경매법정 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법정 안에 긴 탁자가 놓여 있어요. 맨 앞에. 여기가 출입구예요 지금. 여기 출입구고 맨 앞에 긴 탁자. 이거 법대라고 법대. 법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테이블, 인천지법이 테이블이 이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청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으로 우리 투표소처럼 생긴 거 있죠.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기찰대라고 그래요. 기찰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찰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법원이 10시 정도에 경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래갖고 인천지법도 10시 시작인데 안산지원 지금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안산지원이 전에 10시 반이었어요. 그래갖고 1시간 내에는 마감을 절대 못하게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11시 20분 정도에 경매를 끝내요. 그래갖고 요 시간이 이제 경매 입찰 시간이에요. 요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건 이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사건 번호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렇게 정해져요. 사건 번호는 타경이 붙어요. 타경이 붙는데 이게 2023년도에 경매가 신청된 물건이었다. 그러면 2023이 붙지. 이렇게. 그래갖고 2023 타경. 그래갖고 1년 번호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뭐 00245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가 정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10시 즈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집행관들이 들어와요. 집행관이 들어와갖고 이제 착석을 합니다. 이렇게. 착석을 하고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착석을 딱 앉죠. 하고 내가 이제 요 물건을 들어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앉은 사람이 오늘 입찰에서 주의할 사항을 다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고 자 10시서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11시 20분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부저를 울리면서 입찰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이제 입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입찰할 때는 봉투가 있죠. 대봉투. 노란 대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대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 봉투 하나 있어요. 여기는 보증금 내겠죠.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금의 최저 매각가의 10%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넣는데 이건 이제 보증금 봉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찰표가 있어요. 입찰표. 그래서 입찰표가 있는데 요 입찰표가 나도 요즘 법정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금액 쓰는 란이 있죠.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일시, 백천, 만, 십만, 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시, 백천, 만, 십만, 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여기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거야. 이거 잘못 치잖아요.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그 일산지원에서 공장 영매하는데 4억을 쓰려고 그러는데 40억을 써버린 거야. 이거 전문가들이 가끔 실수합니다. 이거. 그래갖고 4억을 써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쳐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게 40억이 돼갖고 바로 낙찰이지. 그 자리에서 보증금 날렸어요. 이거. 나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안 통하죠. 그러니까 보증금 그때 그 2천만 원인가 됐었는데 바로 날렸어 그냥. 공 하나 잘못 치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요즘 그 입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입찰표 딱 쓴 다음에 사진 딱 찍어갖고 보내줘. 누구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다? 아, 배우자. 배우자가 제일 못 믿나? 그래갖고 내가 이거 7억 쓰려고 그러는데 7억이 맞느냐 확인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최저 매각가가 만약에 여기 5억이 정해졌어요. 5억이. 그래갖고 이제 최저 매각가 5억이니까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예요. 그래갖고 이제 10%를 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자기합수표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요 서류를 여기서 100%를 하는 데도 있고 법정에 따라 틀린데 그냥 여기다 비치를 해놓고 가져가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에 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걸 갖고 나와갖고 이제 뭐 식당에서 쓰든 여기다 쓰든 상관없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사람들은 초짜. 그 다음에 집에서 쏘는 사람들은 고수들이고 식당에 가서 쓰는 사람들은 이제 컨설팅 업자가 낀 거야. 다. 그래갖고 상담을 해서 이제 금액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찰장 분위기를 딱 보고 요 물건 입찰이 많을 것 같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약간씩 조정하죠. 그래갖고 어쨌든 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금액을 썼어. 7억을. 이제 그럼 7억이면 공이 8개 들어가야 되죠. 8개 넣고 이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봉투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갖고 수표를 이제 5천만 원 끊어서 넣는데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다 넣어요. 입찰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요걸 들고서 11시 10분 사이에 요 앞으로 가. 근데 여기 이제 입찰함이 놓이거든요. 여기에. 투명해. 보여. 밖에서 다 보입니다. 넣는 게. 그래갖고 이 앞으로 이제 가갖고 이자한테 이제 확인을 받아. 요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분증 꼭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이자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 혹지개수를 이제 찍죠. 이렇게. 탁탁 찍고 여기 뜯어주는 거 한 장이 있어. 뜯어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이 자리에서 이 뜯어준 거하고 막 교환해갖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막 교환해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뜯어준 거. 그러니까 이거 뜯어준 거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잊어버리면요.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입찰하고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거 뜯은 거 받고 이제 빠져요. 이게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시부터 11시 20분 사이에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아파트였는데 최저 매각가 5억 상태에서 내가 7억을 써갖고 입찰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11시 10분쯤에 이제 입찰 마감합니다. 부저를 울리면서 마감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봉투를 다 열지. 입찰함을 열어요. 그래갖고 입찰함 열어갖고 여기다 쫙 정리를 해. 그러니까 사건 번호물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리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여기 사람 이제 불러요. 자, 이거 2023 타경 00245번 입찰하시면 앞으로 모두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찰은 봉투를 연다는 얘기죠. 입찰 봉투를 여는데 개찰은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개찰해야 돼요. 만약에 입찰자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개찰을 해버렸다. 이거 절차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라 가지. 그럼 일로 다 나오는데 만약에 이 물건 입찰한 자가 한 50명 입찰했어. 그럼 여기 아수라장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집행관이 자, 요거 245번 입찰하신 분 중에서 참관하실 분 손드세요. 그래요. 입찰자가 너무 많으니까 참관하실 분 손드세요. 그래갖고 이제 손 들은 사람들 나오라게. 그래갖고 나오라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개찰을 합니다. 그래갖고 개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액을 부르죠. 근데 금액을 부르는데 이거는 법정마다 집행관 지 마음이야. 1등서부터 3등까지 부르는 데도 있고 꼴찌서부터 부르는 데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 2, 3등 정도만 이제 부르는 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3등서부터 부르죠. 그래갖고 이제 불러. 그래갖고 부르는데 이때 요즘은 이제 첨단 장비를 활용하죠.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 있죠? 이 사람 위에 카메라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카메라 딱 내려와 있어갖고 여기다 입찰표 딱 넣잖아요. 넣으면은 양쪽 화면에서 다 보여. TV 있듯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입찰표가 얼마를 썼는지 다 보이는데 그게 왜 보여주냐면요. 입찰 금액을 수정했잖아요. 수정하면 그자 입찰 무효예요. 금액 수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금액은 절대 수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을 썼는데 이게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1로 막 고쳐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자 입찰 무효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딱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옆에서 뜨죠. 그래가지고 이제 3등석도 불러요. 그래갖고 뭐 6억 7천, 6억 8천, 7억.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1등을 딱 부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또 1, 2, 3등서부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제 거꾸로서부터 많이 부르는데 그래갖고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7억에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호창을 해. 여기서 호창을 해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가 뭐냐? 2등 신고예요. 2등 신고인데 이 2등 신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최고가인 내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경매를 다시 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럼 공고를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럼 절차가 계속 지연되죠. 그러니까 2등 신고를 뽑아두고 이자가 이제 2등 신고가 이자에게 바로 자격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경매 안 하고 이자에게 바로 주니까 차수위 매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갖고 차수위 매신고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넘는 때만.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7억을 썼다고 그랬죠. 그럼 최저 매각가 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이 얘기죠. 지금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빼요.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쓴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최고가 내가 7억 썼죠 지금. 그럼 7억이고 보증금 얼마예요? 왜 7천이에요? 최저 매각가 5억인데 5천이죠. 그래서 5천을 넣고 7억을 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5천 빼면 6억 5천이죠. 6억 5천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만 차수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자격이 엄청 중요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도 이제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차수위 매수 신고 실무적으로 많이 하느냐? 많이 안 하겠죠. 왜? 아니 내가 대금을 납부 안 할 일도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차수위 매신고는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든. 묶여요. 내가 대금 납부할 때까지 묶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잘 안 해요. 그래갖고 집행관이 차수위 매신고 하실 분 손드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차수위 매신고인 나머지 이제 경매를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가 7억 나왔죠. 차순위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경매를 끝내는 거죠. 끝내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 있죠. 떨어진 사람은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해. 이동해갖고 여기서 뜯은 거 있죠. 그거하고 맞교환해갖고 바로 보증금 봉투를 돌려줘 버립니다.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서야 최고가 차순위가 나왔죠. 그럼 그제서야 봉투를 열어봐. 보증금 봉투를. 그러니까 다른 봉투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떨어졌는데 보증금 봉투 열어봤더니 수표 100만 원짜리가 한 장가 빠진 거야. 그럼 이거 수표 빠졌네요? 부족하네요? 이거 안 통합니다. 집행관이 열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거는. 지가 잘못 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최고가 보증금 맞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억 썼죠. 최고가가 최저 매각가가 지금 5억이었죠. 5천만 원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를 넣은 거야. 수표를. 수표도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끊어갖고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인천지법에서 입찰을 하는데 저기 강화도에 있는 농협에서 내가 수표를 끊은 거야. 그럼 그거 조회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수표 맞는가 조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끊는 게 좋아요. 그 법정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표를 세봤더니 5천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 100만 원짜리 한 개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4,900 들어가 있죠. 내 입찰 무효예요. 내 입찰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씌워갖고 쉬운 한 장을 넣어버린 거야. 5,100만 원을. 그럼 그때는 상관없어요. 더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 10% 이걸 이제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돌려주고 이 자리에서 경매가 끝나게 돼요. 이게 법정에서 그 매각기일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요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